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우선순위 외교 정책인 기후변화, 중국의 영향력 등에 초점을 맞춘 해외 순방길을 떠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만납니다. 중간선거 이후 부담이 덜어진 바이든 대통령은 역시 정치 장애를 해결한 시진핑 주석과 G20 정상회담에서 만납니다. 대만과 북한 미사일을 이슈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은 전문가 예상보다 적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자율을 멈추게 하기는 부족하지만 인상입니다. 속도 조절을 생각해 볼 정도는 됩니다. 중간선거 결과 어느 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이 되느냐는 세 개 주에 달렸지만 특히 조지아주 결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사설에서 중간선거 결과 미국 민주주의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밝혀졌다고 평했습니다. 의회는 레임덕 기간 내 주요 안건을 처리해야 다음 회기에 지독한 피해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훈수를 뒀습니다. 이코노미스트도 선거 결과 미스터 트럼프와 그의 정치 방식이 약해졌다면서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보수 매체도 트럼프 책임론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권에 도전하는 걸 쉽게 멈출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 4개 주의 주민은 주 헌법으로 노예제를 금지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간선거는 늘 미국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외로 낙태 이슈가 공화당의 레드 웨이브를 막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가정에서건 국가에서건 큰 일을 치르면 한 번 정도의 정리는 필요한데 첫날의 정리와 둘째 날의 정리가 맥은 같겠지만 약간의 그 디테일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의 확신이 덧칠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원은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거의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원은 190대 민주당이 208, 나머지가 지금 결정되지 않았는데 거의 한 10개 정도 의석을 공화당이 현재보다 더 가져서 다수당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상원은 지금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8석으로 분류하는 매체도 있고 49석으로 분류하는 매체도 있는데 49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라스카가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1위와 2위가 전부 44.3%, 42.8%를 받은 후보가 공화당 후보이기 때문에 공화당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48대 49고 나머지 네바다, 또 애리조나, 조지아인데 네바다에서는 지금 거의 오차범위지만 공화당 후보가 조금 앞서가고, 그리고 애리조나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앞서갑니다. 세 석 전부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전부 지금 민주당이 의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화당이 이기려면 51석이 과반석이니까 두 군데서 이겨야지 되죠. 이 세 군데 주 가운데서 두 군데서 이겨야지 되고,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군데서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민주당은 48석인데도 불구하고 공화당보다 한 석이 모자라지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표가 있기 때문에 50까지만 가져가면 되고 공화당은 51이기 때문에 3개 주에서 2개 주, 민주당도 3개 주에서 2개 주. 그런데 아주 이게 묘하게도 한 주에서는 네바다에선 공화당이 조금 앞서가고 아마 애리조나는 거의 그 민주당이 재선 자리를 그 마크 켈리 의원이 지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지아주에서의 결선이 될 수가 있다. 그것조차도 지금 트럼프 대 반 트럼프잖아요. 현재의 의원이 민주당이고 트럼프가 지지한 많은 사람들이 자격은 없다고 보는 뭐 정치 경험 전혀 없고 스캔들은 무척 많고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다는 것과 그의 그 풋볼 선수로서의 인지도 때문에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게 될 것 같다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다른 뭐 선거야 중간중간 방송하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제 떠납니다. 이집트를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캄보디아 가고 그 뒤에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집안이 편안하면 밖에 나가서 좀 남자들이 길을 펴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미국의 가장 그 헤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가뿐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maybe 캄보디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G20 정상회담에서의 시진핑과의 미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는데 중간 선거 때문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느긋한 마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어깨를 펴고 해외 순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뭐 이코노미스트도 비슷한 내용을 전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여러분들께 덜 전해드린 것 같아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맞는지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이 원한 레드웨이브가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밝힌 거다. 이코노미스트는 이거보단 조금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희미한 희망의 빛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게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한 것은 대통령만 네임덕이 있는 게 아니죠. 의회도 네임덕이 있습니다. 특히 하원은 한 뭐 10여 석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때에 12월, 1월이 가기 전까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한 대통령이 아젠다를 꽉 잡으면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케빈 메카티가 다음에 공화당으로서 하원 의장 되면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하잖아요. 지금처럼 많은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괜히 다른 이슈들도 많은데 서로 이 문제 갖고 피 터지게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것 그리고 적어도 뭐 연방정부 문을 닫네 마네 하는 그 빚제 상한선을 높이는 그 데실링 이런 것 정도는 해둬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그 레드웨이브가 그 공화당의 확 그 뭐 파도도 아니고 지금 잔물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레드웨이브가 실패한 원인은 여러 가지 그 출구 조사라든가 선거 결과를 쭉 분석을 해서 무당파와 스윙보러 온건한 공화당이 트럼프와 트럼피즘의 극단성을 불편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뭐 2024년도 대선에 나간다는 캠페인을 주변에서는 좀 늦춰라. 적어도 12월 6일에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 허셜 워커가 이기면 그때 해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초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의사당 폭동 사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앞에서 중앙에서 역할이 있었느냐 하는 점을 기소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기소되기 전에 본인의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옆에선 사람들이 계속 말리고 있고 그래서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의 트럼피즘이 싫었다면 지금 공화당에서 드물게 굉장히 큰 승리를 한 론 디센티스 거의 20%면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과거에 했었던 그 정도의 정말 수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론 디센티스도 중요한 인물이 됐는데 트럼프를 이제 제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을 확보를 어느 정도는 해놨는데 론 디센티스도 무척 극단적인 사람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주에 도착한 이민자를 또 다른 주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낸다던가 아니면 문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한 사람이 많았고 또 히스패닉계의 표를 꽉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한 일도 많습니다. 교사의 봉급을 올린다던가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러나 또 들어가면은 문제가 될 것도 있죠. 코비드 19 때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따라서 누군가가 대선에 출마할 때 되면 그때 당신네 주가 숨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숨지게 했잖아. 당신이 주지사로서 백신이라든가 이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 아니라 오히려 말렸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트럼프보다 낫다.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얘기고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너무너무 지쳐버린 다수, exhausted 된 그런 그 다수들이 이번에 좀 깊게 들여다보고 야 이건 아니구나 하고는 이제 발을 뺀 것이다.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물러선 것이다 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사설에서 미국의 중간선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간선거 결과 미국과 그 서구의 이코노미스트는 조금 더 크게 보는 거죠. 미국의 선거는 미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뭐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될까, 경제 정책이 바뀌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전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 미국과 서방 세계 다른 나라의 미스터 트럼프와 그의 정치 방식이 약해진 것이 분명하다. 제일 실망한 국가와 지도자는 베이징의 시진핑,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일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오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진 것은 선거에 대해서 연쇄적인 실패자다.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오바마보다도 더 졌다. 오바마도 나중에 더 크게 진 것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고 2년 만에 41석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잃을 수도 있는데 10개, 평균도 안 됩니다. 그가 대통령일 때 중간선거에서 잃어버리는 평균 의석이 하원이 28석, 상원이 8석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당시에 21석을 중간선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또 지고 하면서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사실은 한 당에서 8년을 했잖아요. 8년을 하고 나서 다른 당에서 그 정도의 차이로 이긴 것은 별로 이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파퓰러 보트에서는 290만 표를 힐러리 클린턴에게 졌으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선거에 대해서는 연쇄적인 루저다, 연쇄적인 실패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8%나 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민주당 정책이 더 극단적이다라고 답하는 사람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민주당 정책이 더 극단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8%, 지금은 조금 내려갔지만 지난달에 8%나 되는데도 민주당에서 연방정부 지출을 많이 늘리는 것을 막 자랑을 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러면 공화당이 굉장히 잘했어야지. 공화당에게 선물을 그렇게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으로 줬는데도 공화당이 문제풀이의 아이디어가 없었고 선출된 공화당 공직자들과 또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계속 부정선거만 부르짖고 트럼프가 무슨 마술봉인 것처럼 졸졸졸졸 뒤를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트럼프 자신도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조금 약해졌었던 힘이 가장 약해졌고 의사당 폭동 사건 때도 너무 간 것 같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때 막 의사당으로 가라고 했잖아. 이런 것을 기억을 하던 사람이 이번에 이 선거를 보고 잘못된 후보들을 많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해서 공화당이 진 이런 것을 보고는 아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상 뭐든지 깨트림으로써 싸우고 부딪히고 투쟁하면서 이기는 얻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은 전투사, 싸우는 사람, 싸워서 이기는 사람, 파이터를 좋아한다고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뭐 주지사 선거에서도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졌다고 해도 말이 되는 거죠. 위스콘신 주지사도 뭐 미시건
이 네바다에서도 지금 뭐 상원 말고 다른 선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단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2년 내내 별다른 일 하지 않고 헌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에 별 경험도 없으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게 몇 년 아주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한 달에 몇만 달러 받았다고 컨설팅 했다고 이게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부통령의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닌가. 이거 조사하는 데만 아마 하원은 시간을 다 보낼 것 같다. 그 사이에 트럼프를 떠나는 게 미국과 공화당의 이득인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제 떠나지 않을 것을 지금으로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힘은 많이 약해졌지만 아직은 요주의 인물 이 정도로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만 2024년도 선거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하는 매체가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는 좀 편안하지 않는가. 이제는 편안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하려고 했었던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면서 2024년도에 안 나오는 게 맞다 하는 형태의 보도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나온다고 하던데요. 어제 보니까.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일들이 앞으로 며칠 동안 벌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에서 졌다고 말하진 않으면서 와이프를 비난하는 남자가 있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집트에 가서 UN 기후정상회담에서 연설을 합니다. 기후 변화하면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넘버원 정책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외교에서는 더욱더 넘버원인데,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 아세안 모임, 그 동남아시아 국가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서 이제 스페인에서 지난번에 만난 이후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 정상이 처음으로 같이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가 그리고 보니까 중간선거가 끝났는데도 중간선거 그 직전과 직후로 해서 그 미국에 대한 어떠한 경고성이라든가 이런 미사일 발사가 없었네요. 오히려 그 전에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전에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핵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북한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를 하겠죠. 북한은 이로써도 알 수 있네요.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미국 어디를 향해서, 물론 중국은 조금 눈치를 보겠지만 중국의 중요한 공산당 대회가 있을 때는 그야말로 시진핑의 스케줄을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그때는 피했었지만 꼭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을 해서 미사일 발사를 한다 이런 것보다도 아마 본인들의 그 스케줄대로 가는 것에 이번에는 많은 무게중심을 그쪽으로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아세안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미국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이니까 G20 정상들 다시 모이는 발리에서, 여기서 리시 수낙 얼마 전에 당선된 영국 총리를 처음 만나게 되고, 이탈리아의 조지아 멜로니 그야말로 신나치 당 이 두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서로 대통령이 되고 주석이 되고 나서는 처음 만나는 거죠. 부주석이었을 때, 부대통령이었을 때 부대통령이래요. 부통령이었을 때 만났지만 이번에 처음, 그리고 그동안에 화상회의는 했지만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데, 시점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국가승계서열 2위, 그리고 평소에는 하원의장이 대통령과 거의 같은, 그런 대통령보다 더한
권한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그 같은 것을 갖겠죠. 돈을 주무르는 예산 같은 것을 다하는 그런 서열 1위나 2위일 수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중국이 얼마나 대만 해협 그 인근에서 여러 가지 군사 활동을 했는데 3개월 만에 두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만에 무척 대통령스러워 보인다 하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오늘의 미국 끝나고 한 1시간쯤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길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아젠다를 쭉 놓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도 얘기를 했고 이 중국과는 분쟁하자는 게 아니라 컨플릭트가 아니라 경쟁을 하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레드라인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밝힐 것이고 또 중국과 미국이 같이 해야지 될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구온난화 등등 중국에서 발생되는 오염 미국에서 그럼 분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일을 해야지 되죠. 그 문제 대만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도 그리고 북한 미사일도 당연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할 일입니다. 중국 인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하지 않았던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게 민주당의 색깔이죠. 인권을 얘기를 하겠다고 했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둘 다겠죠.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런데 보통 이럴 때 이제 elephant in the room 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없지만 없어도 푸틴이 없어도 그 G20 정상회담의 상당 부분을 그 회의하는 그 룸에 푸틴은 엘레판트처럼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엘레판트를 그 작은 룸에 엘레판트가 코끼리가 들어왔는데 안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만큼 G20 정상회담은 푸틴에 관한 거죠. 왜냐하면 이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 세계의 공급망부터 시작해서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9시 35분경에 뭐 새로운 인플레이션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곡물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세계의 경제를 좋게 만들었겠습니까? 나쁘게 만들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틈새에서도 다 그 성공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푸틴은 그 방에 없어도 elephant in the room이 될 그럴 그 G20 정상회담이고요. 미국의 보수적인 그 띵크탱크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의 잭 쿠퍼 씨가 대통령이 결국은 에너지를 국제 정책에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잘할 수 있는 정도의 중간 선거 결과는 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중간 선거에 대해서 미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좋은 날이다라고 말했고 나의 아젠다에는 변화가 없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정책에 있어서는 공화당보다 더 극단적인 것도 많아. 경제 정책. 물론 공화당에서 말하는 그런 극단적이라는 것은 아마 복지 혜택에 많은 것을 주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처방약값 같은 것도 민주당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뒤집어 엎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아젠다에는 변화가 없다. 나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가겠다라고 했고 재선에 대해서는 언제나 인텐션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선에 나갈 뜻이 있는데 뭐 그거 서두를 필요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지나고 아마 뭐 내년 초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y guess라고 얘기를 하면서 My guess is라고 얘기하면서 It will be 내년 초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그제 치러진 그 중간선거 출구조사를 보면은 응답자의 3분의 2가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거는 그 3분의 2라는 공감대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주 앞서 어디를 인용을 해서 말씀드렸죠? 이코노미스트였던가요? 유권자들은 시원한 걸 좋아해요. 사이다 발언을 좋아합니다.
한국에선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파이터를 좋아하는 거죠. 전투사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시원하고 화끈하니까. 말이라도 화끈하잖아. 나 골치 아픈 거는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나 세금 덜 내는 거 빼고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티미하잖아요. 티미드라는 그 미국 단어처럼 티미하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나이도 너무 많고 하니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의석을 잃고도 이긴 사람이니까. 아주 적게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당 지도자를 이제 그 아시아 순방까지 하고 나서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지도자도 백악관에 초대를 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문제를 풀겠다. 어쨌든 그 바이든 대통령은 시도라도 하잖아요. 시도를 해서 실제로 푼 것도 많아요. 기간 산업안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죠.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모든 대통령들이 다 심지어 공화당의 일부 대통령도 막 조지 부시 대통령도 총격 사건 일어나고 하면은 그 컴패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하려고 하고 뭐 안 됐잖아요.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일을 안 한 것 같지만 했다니까는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중국에 관한 것이라든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나 재선에 나가겠어 하면은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죠. 민주당에서. 지금 80세인데. 그럼 82세에 재선을 나간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4살이 아래잖아요. 4살이 아래인데 6년 전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2년 전에 졌을 때도 본인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진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주 유권자들을 처음에는 엔터테이닝을 잘했어요. 재밌게 리얼리티 쇼를 확 잡았었던 사람답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다가 정도 들었고 뭐 어차피 정치인이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뭐 아주 나는 화끈해서 좋아라고 하는 그런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은 있었지만 선거는 아무튼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은 국내외적으로 해외적으로도 굉장히 미국의 힘이 약해졌었고 실제로 또 미국에 대한 믿음이 유럽이나 한국이나 모든 나라에서 굉장히 약해졌었고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뭐 별로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도 지나고 보니까는 뭐 이루어 놓은 그런 성과가 있기는 하고 본인이 나간다면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말에 공화당은 지금 다음 주말에 지금 네바다의 선거 결과도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고 다음 주말에 이제 주이시의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정말 눈부시게 승리한 론 디센티스가 가고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얼굴 보이네요. 다음 주에 책 나와요. 그 책에서 나와 뭐 말하자면 트럼프의 마지막 날 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뭐 좋은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수위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책 나오면 인터뷰 막 많이 하잖아요. 수위를 조금 높일 수 있겠죠. 본인을 살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이 마이크 펜스도 가고 또 마이크 폼페오도 가고 다 지금 2024년도 공화당 대선 후보군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마찬가지고요. 크리스 크리스티 여전 한 명밖에 없네요. 그리고 전 뉴저지 주지사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이 크리스 크리스티가 검사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시너의 아버지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막 사기치고 해서 뭐 감옥 가고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로 기소를 한 사람이 크리스 크리스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크리스티를 처음에 법무장관으로 할까 하다가 안 했고 그래도 사이가 좋다가 나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극단적으로 되면서 크리스 크리스티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좀 결별을 한 그런 사람도 가고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연방 상원 의원 또 메릴랜드의 한국의 사위 레리 호건 주지사도 가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다음 주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을 굉장히 비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션 해니티가 방송을 잘못했다. 뭐 기부자들이 뭘 잘못했다. 심지어는
내 와이프 멜라니아 트럼프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선거였는데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불이 켜진 겁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도 떨어졌지만 펜실베니아 상원에서 뇌졸중을 앓은 민주당의 부지사인 존 페러맨이 이 사람도 뭐 상원의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닥터 오즈 트럼프가 지지한 이 사람을 이긴 것 이런 것 그런데 그것도 이 오즈를 멜라니아 트럼프가 먼저 좋아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내 와이프 때문에 거기에 엮여서 오즈를 지지해서 이렇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난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아직까지는 다음 주에 예정이 된 그런 거 내가 삑한 발표를 할게 하는 것을 취소했다는 얘기는 없고 내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일부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극단적인 극우의 보도 내지는 알림 같은 것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했는데 지금 그 말하자면 매체에서 잘못 보도를 하고 있다. 레드 웨이브가 없었다. 이제 저처럼 보도를 하면 그게 잘못된 보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뭐 부정선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거 전부 가짜니까 여러분들 믿지 마시기 바라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요. 일하실 때 여러분 그런 느낌 그리고 아차 없으세요? 저는 어제 제가 사실은 그 개표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스토리를 꼭 전해드리고 싶다 했는데 어제 그냥 깜빡 잊고 못 전해드린 것도 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주식시장은 뭐 불확실성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좋죠. 그리고 또 뭐 어찌 보면 공화당이 뭐 하원 뭐 상원 다 다수당이 돼서 엄청나게 뭐가 바뀌는 것보다는 뭐 이 정도의 안정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우지수가요. 야, 많이 올랐네요. 2.65% 859포인트나 지금 오름세고 뭐 S&P 500, 나스닥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S&P 500는 4.27%, 나스닥은 5.81%나 올랐거든요. 5.81%. 나스닥이 지금 60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S&P 500도 지금 보면은 나스닥보다는 조금 적은 이제 그 정도의 폭으로 올랐죠. S&P 500 한번 왜 숫자에도 약하면서 숫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159.48포인트 오름세입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항상 중간선거 이후에는 당하고 상관없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일단 정리되고 나면 한번 쫙 이제 올라주죠. 그리고 뭐 오늘 저 특히 지금 말씀드릴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게 10월의 물가 상승률이 1년 전과 비교해서 또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7.7%거든요. 1년 전과 비교할 때. 그러면 9월 달에는 8.2%였잖아요. 그러면 0.5%나 한 달 사이에 줄어든 거니까. 그리고 한 달 전과 비교를 하면 9월 달과 비교를 하면 0.4% 올랐습니다. 이건 뭐 그 전달과 같으네요. 전문가들은 7.7%가 아니라 7.9%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높죠.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그렇지만 어쨌든 전문가들 예상보다도 적고 그리고 지난달보다도 그 상승폭이 적었다 하니까 기분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그렇다고 연방준비제도에 뭐 제롬 파웰 의장이 뭐 이자율을 전혀 안 올리고 여기서 스탑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경기 침체 극심한 경기 침체는 없이 이자율을 올려도 뭐가 좀 작동을 한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네 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중고 자동차나 옷값이 많이 내려갔답니다. 요즘 옷 사 입는 사람 많나요? 전보다 없을 것 같아요. 코비드-19 이후에. 그리고 가솔린, 식품, 집,
렌트가 됐던 모기지가 됐던 이게 이제 항상 가장 큰 것이고 특히 지난달에는 이 집에 관한 것, 쉘터에 관한 것이 전체 인플레이션의 40%를 차지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렌트에 관한 것은요, 조금 계산이 느려서 이게 꼭 지난달 것이 지난달에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 렌트비 같은 것이 내려갔다면 몇 개월 뒤에 지금부터 뭐 내년 초쯤에 더 정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 값은 1.2%가 내려갔지만 가솔린 값은 4.4%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이 많은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바뀌는 식품 값, 에너지 값을 제외하면 그 코어 핵심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3% 올랐고 그거 제외 안 하면 0.4%였죠. 1년 전보다는 6.3%, 제외하지 않으면 7.7%가 올랐습니다. 공급망도 이제 좀 나아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잖아요. 아무래도 고용시장이 단단하긴 하겠지만 전같이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서비스, 인건비는 비싸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멈추는 데는 부족하지만 속도를 느리게는 할 수 있다 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 선거도 끝났고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시장은 지금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개장할 때부터 좋아서 지금까지 좋습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것이요. 맥스웰 프로스트. 전에도 말씀 한번 프로스트라는 이름 들으니까 생각나네요. 가지 않은 길. 25살입니다. G세대입니다. 25살이에요. 그런데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것도 플로리다주가 이번에 민주당이 완전 거의 망했거든요. 거의 망했는데 그 망한 플로리다주에서 민주당으로서 이 아프로쿠반이거든요. 연방 하원 의원 1997년생이에요. 25살 1997년생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G세대가 조금 끼어있는 세대잖아요. 두 세대 사이에서. 아무튼 이렇게 젊어. 그래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했대요. 너무 축하한다고. 본인도 연방에 들어갈 때 26살인가 28살인가 아무튼 뭐 상원도 젊었고 하원도 젊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당시에 기록이었는데 기록을 깼습니다. 25살이고 현역 그 민주당 자리이긴 했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민주당 의원 발 데밍스를 이겨서 된 건데 이 사람은요 25살밖에 안 되지만 갑자기 딱 튀어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버니 샌더스 선거 캠프에서 일했고 그 뒤에 2016년도에는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일을 했고 2018년도에 플로리다에서 뉴스로 보도해드렸었죠. 중범이었어도 그 사람이 전과가 있어도 그 전과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고 나온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주도했습니다. 젊은 사람이잖아요. 2018년도 그때 몇 살이었어요? 지금은 25살인데 그리고 총기 폭력 방지 조직도 만들어서 왜냐하면 플로리다주의 파클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파타임 우버 드라이버입니다. 우버 운전하시는 한국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여러분의 동료가 플로리다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의 G세대로서 가장 젊은 나이에 됐습니다. 진보적이죠. 젊은 사람이니까. 메디케어 for all. 아니 이렇게 부자 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없어서 숨진 산다는 게 말이 돼? 뉴 그린 딜. 기후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살상무기 금지하는 것, 모두를 위한 주택법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교통기금이 80%는 하이웨이로 들어가고 20%만 대중교통에게 주는 거 플로리다주에서 그걸 이제 폐지했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아니 뭐 쿠반 아메리칸 가난한데 그런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하는 거죠. 하이웨이라는 거대한 그런 기간 산업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민주당 기반에서 이기고 그리고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의 지지를 받았고요. 제시 잭슨 목사 같은 사람이 강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의외로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다른 매체들이 이렇게 자세히 취재를 하지는 않았는데 쭉 그 조사를 해서 보도한 것 보니까 출구 조사를 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여성의 힘이 이번 중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물론 뭐 경제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지만 범죄 예상했었던 것처럼 동시에 뭐 미국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낙태 권리, 나 이것 때문에 투표했어요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해서 따로 기사를 하나를 마련을 해서 전했는데 이것도 역시 필라델피아로 가거든요. 그 메흐멧 오즈 닥터가 떨어지고 그 존 페러맨 그 민주당의 부지사가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그곳에서 여성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사실은 닥터 오즈는 닥터 오즈지만 낙태에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뭐 부정선거 주장하고 했었던 사람이고 그에 비해서 존 페러맨은 반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28살의 뭐 터키 이민자의 자녀라고 하는 한 여성은 난 이것 때문에 나가서 민주당 존 페러맨을 찍었어 했는데 전체적으로요. 여성의 지지를 받은 게 그 공화당의 메흐멧 오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그 사람이 45%고 존 페러맨이 53%입니다. 더군다나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여성은 60%대 39%로 여기서 표 차이가 무척 많이 났다고 하거든요. 낙태에 대해서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보다 낙태는 개인의 권리지라고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미시건주에서도 그레첸 피트먼 민주당 주지사가 역시 여성인 그 튜러 딕슨 여성 표를 받은 게 62%대 36%로 민주당이 많거든요. 그리고 역시 그 튜러 딕슨도 트럼프가 지지를 했고 이것도 낙태에 기인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건, 캘리포니아, 버몬트 주에서도 낙태에 관한 것을 헌법으로 보장까지 하는 이런 것에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12월 6일까지 만약에 지금 그 공화당이 네바다와 애리조나에서 다 이기지 않는다면 쭉 거기서 이제 상원 다수당이 결정이 되는데 조지아주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낙태에 대해서 연방 그 대법원에서 이거 반대하고 막 이런 그 결과가 나오고 있었을 때 여성 유권자 등록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 여성들이 마음을 먹고 있다가 다른 이슈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사라졌는가 했는데 막상 투표 당일이 되니까 그러지 않았다. 뭐 이런 일들이요. 그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방송하다 보면 중요한 걸 잊어요. 지금 상원이 민주당이 48, 공화당이 알래스카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케이스는 영킴이나 미셸 스틸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당선된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을 49, 민주당을 48로 보는데 공화당이 엄밀하게 말하면 48은 아니죠. 오늘의 미국에서는 말씀을 드려야지 되죠. 왜냐하면은 무당파가 두 사람이 있으니까 버니 샌더스가 이제 그 버몬트주고 앵거스 킹 메인주의 그 무당파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과 같이 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46대 2는 무소속 플러스 해서 48이 되는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다른 하고 싶은 뉴스도 많은데 오늘까지는 이렇게 되네요. 버몬트주, 오레곤, 알라바마, 테네시, 루이지아나가 아니 미국에서 노예제가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실제인 것과 이걸 딱 그 문서화하는 것, 성문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헌법으로, 주 헌법으로 노예제를 금지한다 하는 것을 발의를 해서 루이지아나 빼고 루이지아나는 노예제라고 딱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나머지는 버몬트, 오레곤, 알라바마, 테네시에서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해서 그 다음에 유타, 네브라스카가 했고요. 미국의 그 수정헌법 13조는 노예제도를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강희신이었습니다.